중국 대표단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을 겨우 미국 지원을 받은 비겁한 결과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이 발표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 여자가 어떻게 반론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발표를 시작하고 장내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래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광물도 없는 나라. 그래서 지금의 경제 성장은 그저 기적 같고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은입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교 로테르담 캠퍼스에서 국제해양전략과 경제안보를 연구 중이고 현재는 UN 해양정책 자문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며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나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저 교육으로 버틴 나라, 미국의 지원으로 일어선 나라, 기적처럼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나라. 저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 외교관, 전략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패널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의의 첫날 그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발언이 오갈수록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고 특히 중국 대표단의 발표는 그 무게 중심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내뿜는 공기부터가 달랐거든요. 말 한마디 발표 하나가 국가의 입장과 전략을 대변하는 외교의 최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분위기를 가장 먼저 주도한 건 중국 푸단대학교의 류젠 교수였습니다. 류 교수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감정이 담기지 않은 듯했지만 그 안엔 확신과 계산된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자원의 절대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세계 자원 매장 지도와 자원 보유국, GDP 순위를 차례로 띄웠습니다. 중동 산유국들 러시아, 미국, 호주. 이 나라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풍부한 자원이 곧 부와 영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단정 짙은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말이 불편하게 가슴에 박혀서가 아니라 그 논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류젠 교수는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타국의 공급망, 타국의 에너지 흐름, 타국의 군사 동맹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게 진실 아니냐는 듯한 무언의 공감이 퍼졌고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발표자는 류 교수의 제자이자 현재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천일이 박사였습니다. 천 박사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화려하고 정밀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 한 번도 시선을 흐트리지 않았고 마치 전략 게임의 명수처럼 데이터를 펼쳐냈죠. 현재 세계 상위 20개 경제 대국 중 14개국은 자연자원을 중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존재가 경제 시스템과 외교 전략의 기반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의 발표는 위성 이미지, 무역 흐름도, 군사적 배치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원이 없는 국가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어느 순간 깊은 정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 사이사이에 한국은 예외일 수 없다는 조용한 메시지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광물도 이 땅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오히려 저 역시 그런 현실 앞에서 수없이 고개를 끄덕여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생각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우리가 가진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날 회의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아주 오래된 진실을 깨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그 논리의 치밀함과 발표의 완성도에 놀랐지만 어딘가 말하지 못한 의심 하나쯤은 품고 있는 표정들이었죠. 그 정적은 이상할 정도로 오래 이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손끝을 말아쥐고 있었어요. 발표 내내 애써 담담하게 앉아 있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불편함이 아니라 불일치였어요. 그들은 논리적이었어요. 그들의 자료는 정교했고 그들의 주장은 과거의 많은 역사를 설명하는 데 유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나라였던가? 제 안에서 무언가 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순간 저조차도 그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저 어떤 부정할 수 없는 감각만이 자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이 침묵을 깨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회의장 한쪽에서 들려온 미국 교수의 조용한 목소리는 제 마음속에서 되뇌던 그 문장을 현실 위로 불러낸 듯한 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적을 처음 깬 사람은 뜻밖에도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부 소속의 제임스 러커 교수였어요. 그는 발표자들이 퇴장하기도 전에 천천히 손을 들었고 마이크 앞에 서며 말했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이 말한 자원의 절대성, 그 이론은 과거 수세기 동안의 경제 흐름을 설명해주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법칙이 그대로 유효할까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약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원, 특히 지하자원의 보유는 분명 국가의 초기 성장과 군사력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국가는 사실 그런 자원이 전혀 없었던 곳 아닐까요? 그리고 러커 교수는 발표 화면을 넘기지도 않고 그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덧붙였어요. 제가 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말 한마디에 회의장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쏠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 시선은 결코 비난이 아니라 이제 막 떠오른 퍼즐 조각을 바라보는 듯한 호기심이었으니까요. 러커 교수는 말을 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전통적 의미의 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지하자원 매장량은 극히 미미하고 에너지 자립도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수출국이며 5대 방산 수출국이자 첨단 제조업과 문화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료 없이 손으로 공중에 그리듯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자원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은 단지 지하에 묻힌 광물이나 국경 안의 땅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원이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얼마나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가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중국 대표단을 향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조는 정중했고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회의 전체를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의 필요성을 말하는 듯했죠. 중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자원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갇히기 쉬운 조건인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내륙 중심의 물류 구조, 높은 해외 의존도의 에너지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 이 모든 것이 자원의 절대성이 곧 안정된 가치로 이어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 말에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몇몇은 자료를 뒤적였고 몇 명은 고개를 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러커 교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반면 한국은 지하에서 꺼낸 자원 대신 바다를 길로 삼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십시오. 전체 물류의 99.6%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부산항은 이제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순환 허브이자 유럽과 미주를 연결하는 전진기지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누군가 준비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손짓으로 무역 루트를 설명했고 청중들은 고개를 들어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했고 그 전략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의 형태입니다. 보이지 않고 지표로 계산되기 어려우며 심지어 한동안은 스스로조차도 몰랐던 자원.
하지만 오늘날 세계가 반드시 배워야 할 방식의 자원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는 단지 무역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열려있는 확장의 공간이고 자원이 없던 나라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창조적인 길입니다. 러커 교수의 말이 끝났을 때 회의장은 처음으로 고요한 공감을 내비쳤어요.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고 누군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제 안에 있던 그동안 수없이 삼켜왔던 말들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어요. 제임스 러커 교수의 말은 제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자원의 정의,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한다고 여겨졌던 조건들,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해낸 선택들, 그 모든 것을 바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정리해버린 것이죠. 저는 마이크를 들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한국이 그 바다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를 띄우지 않고 수치표를 보여주지 않은 채 그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남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도시 부산.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물류의 심장이자 세계로 향한 문이에요. 1876년 강제적으로 개항한 이 항구는 오랜 시간 동안 나라의 아픔과 회복 그리고 성장의 중심이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도 부산은 무너지지 않았던 후방의 마지막 보루였고 모든 보급과 인도주의 물자가 이곳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 이 항구는 단지 생존의 통로를 넘어서 재건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지금 부산항은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부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부산항은 현재 전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이에요. 단순히 한국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항구가 아니라 세계 물류의 흐름을 정리하고 재배분하는 플랫폼이 된 것이죠. 부산항은 수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저는 그곳을 여러 번 찾은 적이 있어요. 정오의 햇살이 선박 위에 부서지던 날도 있었고 겨울바람이 항구를 가득 메우던 새벽도 있었어요. 한 번은 야간 교대를 마치고 항만을 나서는 노동자 한 분이 굳은 손으로 머리를 긁으며 웃으셨어요. 우리가 만든 이 길로 세계 물건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저 수고했다는 인사 같았지만 그 속엔 깊은 자부심이 녹아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이 항만은 한국을 위한 창구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허브예요. 누군가의 일터이면서도 국가의 심장이 뛰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자원은 여기 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들을 필요 없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보고서에 쓰이지 않아요. 수치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항만의 삶과 시간이 우리의 경제와 전략을 지탱하는 실체였어요. 여기선 매년 2천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처리되고 287개의 국제 전기 노선이 연결되며 아시아, 유럽, 미주를 잇는 노드로 작동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단지 양이 아니에요. 위치와 구조 연결성이 만들어낸 전략적 가치예요. 이 항만은 단지 수출입을 처리하는 창구가 아니라 지정학적 허브이자 무역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이에요. 그리고 이 항만에서 또 하나의 산업이 함께 자라났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배를 만들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바다보다 산과 땅의 질서에 집중했고 식민지 시대에는 해양은 통제의 수단이었지. 주체적 전략의 공간이 아니었죠. 하지만 1970년대 한국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배를 만들겠다. 그 선언은 조선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당시로선 무모하게 들렸어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거대한 선박을 만든다고 나선다는 건 누구에게나 이해되지 않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1위의 LNG선 건조국이에요. 고압의 가스를 영하 160도 이하로 보존하면서 운반할 수 있는 고정밀 용접 기술과 고강도 복합 소재 설계는 전 세계의 발주가 한국을 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세계의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한 선박을 한국에 주문하고 있어요. 여기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원을 실어 나를 배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드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술력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돼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나라, 그 연결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그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해양을 지킬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해군은 연안 방어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 한국 해군은 원의 작전 능력과 독자적 해양 방위 기술을 보유한 실질적인 해상 방위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장보고급 잠수함, 독도함과 같은 대형 상륙 전력. 이 모든 기술의 기반에는 조선업이 축적해온 해양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정밀한 동체 설계, 저소음 추진체, 안정화 전력 공급 시스템, 이건 단지 방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의 집약체예요. 어릴 적 제 고향 울산 앞바다에서 가끔 해군 함정이 지나가는 걸 보곤 했어요. 당시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멋있었는지 몰랐어요.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철덩어리, 붉은 깃발 그리고 웅장한 엔진 소리.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기술과 전략의 집약체였다는 걸요. 그걸 바라보며 자란 수많은 아이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언젠가 지킬 수 있는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지금 한국 해군이 가진 능력은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그 오랜 바람의 결실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엔 이 해양 기술이 다시 수출 전략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폴란드, 인도네시아, 중동 국가들과 체결한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들, 그 핵심에도 바다에서 시작된 기술이 있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필기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바다를 전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어요. 세계는 늘 땅을 중심으로 갈등을 야기해왔어요. 국경 분쟁, 영토 갈등, 자원 매장지 확보. 이 모든 건 고정된 공간의 쟁탈전이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달라요.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선명한 경계선도 없고 고정된 위치도 없어요. 바다는 누가 먼저 점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한국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다는 것은 동시에 세계의 강대국과 접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북쪽으로는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 동해 건너에는 일본, 서해를 두고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한국에게 바다는 단순한 교역의 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전선, 그리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무대였어요. 한국은 일관되게 국제 해양 질서를 지지해왔어요. 항행의 자유, 국제법 기반의 해양 분쟁 해결, 그리고 다자주의적 질서 유지, 특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상 분쟁에 대해 한국은 지정학적 중립보다는 법적 원칙의 존중을 우선시해왔어요. 이는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해상 통로가 차단되는 순간 한국의 무역은 멈추고 한국의 경제는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한국은 말없이 균형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원칙을 밀고 나가는 실용적 해양 국가로 기능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묻기도 해요. 한국은 왜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늘 같아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자리에 서기 위해 전략을 선택해요. 한국은 해양을 통한 국제연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어요. 해적 퇴치 작전, 해양 재난 구조,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바다는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연결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는 단순한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라 해양 안전을 위한 국제기여의 대표적 예시가 되었어요. 이제 한국의 함정은 무기를 싣고 국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과 의지 그리고 연대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단지 살아남는 해양 국가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 국가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시작됐어요. 친환경 선박 개발, 자율 운항 기술과 스마트 해상 플랫폼 구축, 탄소 중립 선박의 상용화, 우주 기반 해양 감시 체계. 이 모든 것은 21세기 해양 전략의 핵심 기술들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은 해양 방산 기술의 통합 모델을 완성해가고 있어요. LNG 운반 기술은 에너지 수송선으로, 정밀 제어 시스템은 전투함과 잠수함으로 그 기술은 하나의 해양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몇몇 참석자들은 슬쩍 눈을 들어 제 시선을 맞췄어요. 그 눈빛은 처음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제 한국은 자원이 없는 예외적인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원을 재정의한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을 맺기 전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의 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바다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물결을 따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갖지 못한 나라였어요. 땅이 넓지도 않았고 땅속 깊은 곳엔 누구나 탐낼 만한 자원도 없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니 수출 강국이니 하는 표현들은 사실 대부분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지 그 여정을 설명해주진 못해요.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그 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바다라는 두 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어요. 한국은 바다를 선택한 나라였어요. 막막한 땅을 포기하지 않았고 좁은 국토를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열린 공간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찾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바다를 전략으로 바꾸는 지혜와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원을 정의했고 국가를 움직였고 세계와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든 그 흐름은 단지 산업과 안보의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조건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단 우리는 전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전략은 단지 경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선택이어야 해요.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 플랫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해상 물류, 안보 재편의 중심이 되는 해양 주권, 그리고 문화와 인재가 세계를 오가는 해양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한국 바다의 다음 이야기이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해야 할 때예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다를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우리가 걸어온 길의 증거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의 출발점이에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뉴잉글랜드의 가로수 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이방인의 마음을 알리 없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쳐갔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중학생 시절 교실 한쪽에 붙어있던 대한민국 지도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지도엔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주요 항만들, 그리고 그 항만들을 잇는 바다 위에 노선선들이 얽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단순한 수출입 노선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아요. 그 선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선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계와 맺어온 관계의 흔적이자 앞으로도 이어갈 가능성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바다의 언어를 이해하는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마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귀한 자원은 석유보다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자원이며 수억만 불을 준데도 절대 못 파는 우리의 보물이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더 큰 시작은 바다에서 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